모두가 백악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한 말을 들어봅시다. 이 전쟁은 끝난 건가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말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거 아세요? 지금 철수해도 그 나라가 재건되는데 20년 걸릴 거예요. 좋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마크, 알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전쟁이 사실상 끝났다고 말한 거예요. 반면에 그가 한 또 다른 말을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백악관 밖에서 한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간절하게 협상을 원하고 있어요. 게임의 결정적 순간이 어디였나요? 핵 문제 때문이었다고 하셨죠? 그건 핵 문제 때문이에요. 네, 좋아요. 당신이 잘 듣는 것 같군요. 그들이 절대 핵무기를 갖지 않을 거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란, 잘 기억하세요.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들이 동의할 거라 거의 확신합니다. 사실은 확신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협상은 절대 없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마크, 오늘이 4월 15일 수요일이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요즘처럼 뉴스가 정말 빠르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날짜를 강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저는 루시 블럼입니다. 저는 JNS 스튜디오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원격으로 저와 함께하는 공동 진행자 마크 레게브가 있습니다. 마크,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전쟁은 끝난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고강도 전투가 끝났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해왔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란인들을 놀라게 해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 말은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를 목조로도 쥐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자기들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전 세계가 자신들에게 굴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어떤 해설자들이 이게 핵무기를 가진 것만큼이나 강력하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그 해협에서 나오는 석유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만약 네가 해협을 봉쇄하겠다면 나도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저는 그가 그들의 주도권, 즉 모든 카드를 쥐고 있는 능력을 무력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영리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는 아마 이런 움직임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고 말하는 것은 거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한 일은 모든 접근 지점, 모든 이란 항구를 봉쇄해서 이슬람 공화국이 석유와 가스를 수출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란의 자금원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는 너희가 해협을 열어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슬람 공화국 정권은 통행세를 받고 있었죠. 그들은 거부했고 호르무즈 해협을 볼모로 잡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보다 앞섰고 내가 보여주지 라고 했어요. 너희가 누구라고 이 작은 독재자들아. 내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어. 그래서 그는 이란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미 이란 경제는 정말로 파괴된 상태예요. 이 조치로 상황은 더 악화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가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건가요? 한편으로는 그는 우리가 그들에게 2주간의 휴전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다음 주쯤, 아마도 이스라엘 독립기념일 즈음에 끝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핵무기는 안 된다.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그들은 농축 우라늄도 가질 수 없다. 즉 그들은 핵 티끌만큼도 가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J.D. 벤츠, 부통령 J.D. 벤츠와 스티브 위트코프, 제러드 쿠슈너와 협상하러 온 사람들은 21시간의 회의 끝에 떠났어요. J.D. 벤츠는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뤘어요.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뤘어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레드라인은 핵무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니 알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완전히 가짜뉴스예요. 미국이 20년 후에 그들이 우라늄 농축을 시작하는 것을 허락하기로 합의할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 소위 말하는 합의는 오바마의 JCPOA와 별로 다를 게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보도들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쟁의 고강도 국면이 끝났을 수도 있다고 하셨죠? 이란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도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과 미국도 이란을 공격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미사일에 의해 매일 밤낮으로 주로 북부 이스라엘 지역에서 계속 폭격을 당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고 북부는 그 중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해 주셨으면 해요. 헤즈볼라와 이슬람 공화국의 분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최근 워싱턴에서 레바논과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말씀해 주세요. 루시 씨 허락해 주시면 이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그가 이란 항구에서 나가는 모든 석유를 봉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들의 생명줄입니다. 네, 그들이 어떻게 할지. 그들이 석유를 못 팔면 어떻게 하죠?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대답했어요. 아시다시피 이를 이로 갚는다고 할까요? 그는 바로 그 점을 짚었고 그들은 당신이 하니 자신들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 루시 씨, 그가 이란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봉쇄하고 싶다면 그럴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것이 그에게 엄청난 지렛대이자 무기를 쥐어주는 셈이지요. 왜냐하면 그가 이란 항구로 들어가는 물품을 막을 수 있다면 제 말은 이론적으로 이란이 자국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직접 재배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가 원한다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능력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울 겁니다. 지금은 교착 상태입니다. 이란이 자체 봉쇄를 시행했고 그도 이란에 봉쇄를 가했으니까요. 제 생각엔 이란이 점점 더 고통받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 많은 압박을 받고 있고 그들이 이란에게 이건 계속될 수 없어라고 말할 겁니다. 네가 석유를 내보낼 수 없다면 우리가 너희를 좋아하는 유일한 이유는 사실 석유 때문이야. 그런데 네가 석유를 내보낼 수 없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저는 이란에게 타협하라는 압박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시다시피 아마도 그들이 다시 만날 거라는 점입니다. 제이디 벤스와 위트코프, 쿠시너가 이란 팀과 함께 이 협상의 두 번째 라운드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중요한 질문은 그들이 그 간극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핵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해협 문제든 다른 모든 문제든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정권 교체도 원합니다. 물론 저는 탄도미사일 문제도 원합니다. 저는 대리 세력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0% 옳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핵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 문제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은 작은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는 이 정권이 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인들이 말하는 것, 트럼프가 말하는 것에 대해 당신은 이것이 오바마의 실패한 핵 합의인 JCPOA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니요, 전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대통령은 현재 이란에 있는 모든 농축 우라늄의 제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러시아로 가든 다른 곳으로 가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우라늄은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과정이 끝나면 이란에는 농축 우라늄이 전혀 남지 않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도 매우 강경하게 입장을 밝히셨고 그들이 우라늄을 새로 농축할 수 없다는 것, 더 이상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순간 저는 그들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다루게 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상당히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당신은 미국인들이 이 20년 된 문제를 제기한 것에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아니요. 실례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끊겠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가짜 뉴스 매체들, 엑시오스, 뉴욕타임스 등이 말했다고 했고 그 보도가 가짜라고 했어요. 아니요.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또 다른 JCPOA가 될 테니까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 매체가 그걸 퍼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만약에 수십 년 뒤에나 끝나는 시간 제한을 두게 된다면 맞죠? 저는 시간 제한이 없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아예 시간 제한이 없었으면 해요. 하지만 50년 뒤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건 이란인들에게는 거칠애일 뿐이고 앞으로 5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네, 그 정권이 계속되는 한 그 부분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조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좀 더 명확한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협상을 한다면 그런 문제에서는 아마도 상징적인 무언가를 보여주거나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50년 동안이라든지요. 20년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20년은 너무 짧고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실제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오바마의 JCPOA 합의는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합의는 그들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결코 막지 못했습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마크, 이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아시잖아요. 합의는 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정권과는 합의를 할 수 없다면요. 지금 존재하는 인물들 중에서 아직 제거되지도 암살되지도 공습으로 사살되지도 않은 이들과 어떤 합의든 맺는 순간 남아있는 누구든지 미국의 적이고 분명히 이스라엘과 서방의 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과의 유일한 차이점은 예를 들어 대통령 같은 경우 그는 협상팀이 아무런 합의 없이 이란에서 돌아온 것에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온건파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소위 온건파와 극단주의자들의 차이는 온건파는 서방을 속여야 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슬람의 교리 중에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사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인내심을 갖고 거짓말해야 한다고 해요. 또 다른 이들은 거짓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해요. 우리는 12번째 이맘을 기다리고 있고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모두 광신자이고 모두 악하며 악한 정권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믿는 것은 만약 그들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막고 그들이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그 정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일의 아름다움이죠. 계속 저한테 아시잖아요. 제가 완벽함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정권은 산소가 없으면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고 계속 완고하게 굴면 사실 저는 우리가 다시 군사적 수단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요, 루시. 군사적 수단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두 명의 관련 지도자를 인용하고 싶어요. 네타냐후는 공개적으로 그들이 농축 우라늄과 농축 능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외교를 통해서도 또는 군사적 충돌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들이 가진 것을 파괴할 수 있다고 했죠.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외교적 선택지가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부통령 팀을 이란과 협상하라고 보냈을 때 이란 정권과 협상이 진행 중인 건 분명해요. 이란 정권과의 협상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의견일 수 있고 저는 그것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으며 이란 정권과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JCPOA와는 달리 실제로 효과가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협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동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걸 배제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란에 가한 모든 피해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이 과거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았던 것들에 이번에는 동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티고 우리가 계속해서 군사 행동을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목표에 더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면전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밀한 작전을 펼치거나 모든 석유가 지나는 그 섬을 점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지상군을 정밀하게 투입해서 명확한 목표만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전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여러 곳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전면전으로 돌아가는 옵션도 있습니다. 즉, 이란 정권을 상대로 한 공습과 지속적인 타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가능하다면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선호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알겠어요. 그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이슬람 공화국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조건이죠. 당신이 항복하면 우리가 이기고 당신은 지는 겁니다.
이런 거래는 어떤가요? 그리고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네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워싱턴에서 진행 중인 협상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협상가들과 레바논 협상가들이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의 주재하에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봐요. 그들이 서로 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지만 그 사이 헤즈볼라는 로켓을 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만약 이걸 제가 생각하는 예로 든다면 네, 군사적인 것도 필요하고 외교적인 것도 필요해요. 이 모든 시간 동안 이런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로 레바논과의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레바논이 혼자 힘으로 헤즈볼라를 물리치지 못했거나 혹은 물리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선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부와 군대 등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레바논 국민들도 이란 국민들처럼 염증을 느끼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란 국민들에 대해 한마디 해야 해요. 이란 국민들은 핵 문제나 여러 논의에서 계속해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거든요. 지금 미사일이 날아다니지 않는 이 시기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란 국민들이 거리로 나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들은 수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정말로 긴급해요. 왜냐하면 지금 용병들과 민병대가 이라크에서 들어와서 정권을 도와 더 많은 무고한 이란 국민들을 총으로 쏘고 처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트럼프가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몇 주 전에 이란 국민들에게 도움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도 잊지 말아야 해요. 네, 이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혼란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이 일을 끝내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정권 인사들에게 계속 공격을 가하길 원해요. 정말로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믿어요. 마치 지금처럼 우리는 방금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을 보냈고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고 말하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 당시 세계가 유대인들에게 등을 돌렸다고 정당하게 불평해 왔어요. 우리도 이란 국민들에게 등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대통령과 총리 모두 이것은 이란 국민들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정권을 약화시킴으로써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란 국민들을 대신해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지만 이란 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과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그들이 항복하길 원한다고 하셨죠. 그는 합의를 원하며 한 번은 무조건 항복도 언급했습니다. 항복. 그들이 항복하고 핵 문제에서 원하는 걸 준다면 루시, 당신은 이란 정권과 거래하게 될 거예요. 핵 문제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테러를 대행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항복은 단순히 핵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핵심이지만 이후에 그 밖의 문제들도 다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루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루시, 나는 이란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야. 모두가 이란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생각해. 무엇보다도 이란 국민들이 이란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길 가장 원해. 나는 단지 그걸로 정책을 세울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건,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전에 말한 적도 있지만 6월 25일 작전과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란이 폭발하기까지 6, 7개월 이걸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정권 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래, 정권 교체는 여전히 가능하며 어쩌면 더 그렇지. 나는 그걸 정책적 선택지로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정권 교체가 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자는 뜻이 아니야. 그걸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레바논 문제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 문제를 언급하신 건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일엔 매우 비현실적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레바논 정부와 대화 중이기 때문입니다.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과 평화적 관계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비현실적이라 말한 이유는 레바논 정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레바논 정부는 안타깝게도 올바른 말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 점점 더 올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좋은 발언들을 실제로 실행할 능력이 있을까요? 여기서 그 답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보면 제 말은 그들이 결정을 내렸죠. 뭐였죠? 3주 전에 이란 대사를 추방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란 대사조차도 추방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런 새로운 법들을 만들었고 이란 혁명 수비대에 대해서도 알다시피 그들이 떠나야 하고 헤즈볼라도 무장을 해제해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정했지만 그걸 밀어붙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는 레바논이 그러니까 우선 그들이 올바른 말을 하고 우리와 만나고 평화에 대해 논의하길 원한다는 건 모두 좋은 일이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늘 말하지만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과 평화를 원한다면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을 닫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헤즈볼라가 불행히도 오늘날 레바논 내에서 진짜 권력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헤즈볼라를 격파한다면 그것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평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란이 이번 분쟁에서 더 약해지고 힘을 잃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더 약해진다면 헤즈볼라가 다시 세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이란의 능력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레바논과의 협상 가능성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헤즈볼라를 격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레바논에서 계속 주도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 주도권을 빼앗아야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의 차이점은 레바논 정부나 레바논 군대가 더 강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그들은 헤즈볼라를 두려워하고 있고 또한 헤즈볼라에 의해 침투당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의 가장 큰 의미는 레바논이 실제로 처음으로 스스로의 길을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싸우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폭격하고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말하는 대신에요. 마침내 레바논에서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폭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선 헤즈볼라가 하마스나 이슬람 공화국처럼 민간 인프라를 이용해 테러를 저지른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게 그들의 수법이에요. 맞죠? 그들은 민간인 뒤에 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간인들에게 대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번 경우에는 북쪽으로 이동하라고 리타니 강 너머로 가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번이 처음으로 레바논 정부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지 않고 있어요. 만약 레바논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약하니까 그냥 계속 싸워주세요. 우리와 협상합시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암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워싱턴에 가 있는 동안 그리고 그 그룹이 워싱턴에서 만나는 동안 우리가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힌트죠. 처음에는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건 좋은 신호예요. 처음에는 네, 헤즈볼라와도 휴전을 하자고 했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란과의 휴전 동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레바논도 워싱턴에서 루비오 장관과 만나는데 그걸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좋은 신호예요. 하지만 군사적으로 패배하지 않는 한 헤즈볼라는 알다시피 헤즈볼라는 다시 말해서 그들은 마치 바퀴벌레처럼 거기에 있을 거예요. 몇 명을 죽여도 더 많이 생겨나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군사적으로만으론 충분하지 않지만 모든 방향에서 압박을 가해서 해결해야 해요. 군사력은 그중 한 가지 방법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군사적 요소가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좋은 카드가 있다고 생각해요. 루시, 알다시피 현재 남부 레바논에 이스라엘 대규모 병력이 주둔하고 있어서 남쪽에서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을 다루고 있거든요. 물론 헤즈볼라는 북쪽에도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발사된 로켓 일부는 남부가 아닌 레바논 다른 지역에서 발사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직접 현장에 있고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이스라엘 카츠가 말했듯이 헤즈볼라가 남부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는 레바논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레바논과의 평화협정에서 협상 카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바논 정부가 이스라엘이 레바논 영토, 즉 레바논 국가가 아니라 레바논 영토에서 적대적인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저는 헤즈볼라에 대해 말하는 것이며 그런 경우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아주 강력한 지렛대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이스라엘이 철수하고 유엔군이 주둔하는 것 이미 해봤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부 레바논에 그대로 머무를 것입니다.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되고 남부 레바논에서 레바논의 주권이 확립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요. 제가 여기서 말하려는 건 단순히 형식적인 레바논 측 존재가 아니라 실제 레바논 정부의 존재, 그리고 헤즈볼라가 아닌 레바논 정부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용할 카드가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써서 레바논이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부에서 철수하려면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해야 합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합니다.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 남부 레바논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레바논에 대해 제가 생각난 또 다른 점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왜 그런지. 어쩌면 레바논 정부도 아브라함 협정에 관심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요. 레바논 정치인들은 무엇을 목격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세계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국가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며 비난해왔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협정 국가들이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맞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이 재정렬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레바논은 와 저런 당신이 언급한 유엔 레바논 임시군 같은 국제군이 있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유엔 레바논 임시군은 레바논에서 쓸모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헤즈볼라와 한통속이었고 또 유엔이 항상 하듯이 이스라엘을 비난했어요. 우리가 일부러 유엔 레바논 임시군을 공격했다고 했죠?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요. 그들도 운루와가 하마스와 한통속이었던 것처럼 똑같이 한통속이었어요. 레바논 정부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봐, 이게 우리의 기회야. 우리는 유럽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걸 보고 있어.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 협정 국가들이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세력이 재편된다면 레바논은 아마도 그 보호막, 그러니까 우산 아래에 있고 싶어 할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트럼프의 첫 임기 때 시작된 아브라함 협정에서 비롯된 더 큰 지역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란과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싸우는 결과로 그 과정이 더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랍 세계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좋아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시오니스트라고 부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같은 아랍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이 지역 강국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존중하고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좋은 이웃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좋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리아인들도 이스라엘과 어떤 형태로든 협정을 맺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시몬 페레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러 면에서 새로운 중동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랍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이 함께 협력하는 새로운 중동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공동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은 제 말은 사실은 루티, 당신이 이 정권이 가능한 한 빨리 무너지길 원한다고 말했잖아요. 저는 이 정권이 빨리 무너질지 확신할 수 없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지길 바라지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의 긍정적인 점 중 하나는 아랍 국가들이 이란을 위협으로 거론한 그들이 이스라엘과 평화를 이루는 쪽으로 더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레바논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더 자주 대화할까요? 헤즈볼라 문제 해결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랍과 이스라엘의 화해 과정이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아랍 형제들로부터 말뿐인 지지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저도 동의하지만 두 가지 말씀드릴 점이 있어요. 첫째,
이 얘기할 때마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즉, 그 나라들이 시오니스트가 되거나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을 사랑하게 된 건 아니라는 식으로요. 그런데 그게 아이러니하단 거 아세요? 서구가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등을 돌리고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 질서가 바뀌면서 생긴 아이러니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된 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할 필요도 없어요. 네, 저도 영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요.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동맹이라고 하는 방식이라면 우리는 그런 동맹 필요 없어요. 알겠죠? 저는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 우리 힘을 존중해주는 아랍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싶어요. 이 부분이 바로 시몬 페레스의 새로운 중동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과 연결되네요. 그는 가짜 같은 새로운 중동을 믿었어요. 그런데 평화가 여기저기서 터진대요. 이런 평화는 힘과 이익을 바탕으로 한 평화라면 진짜 평화예요. 말씀하신 대로 라라랜드 같은 허황된 평화 협정이 아니라 진짜 평화여야 해요. 왜냐하면 시몬 페레스 같은 사람이 평화라는 말을 할 때마다 미사일과 자살폭탄 테러가 날아오니까 몸을 피해야 했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만약 우리가 아랍 국가들과 새로운 동맹을 맺고 그 동맹이 유럽과의 동맹보다 더 강해진다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쉽긴 해요. 알겠죠? 왜냐하면 유럽은 지금의 행동과 정책이 결국 자신들을 몰락시킬 거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우리는 이란 정권이 무너질 거라고 말하죠. 유럽이 계속해서 끔찍한 정책들, 즉 이민 정책, 테러에 대한 유화 정책,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이어간다면 유럽은 몰락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랍 이웃들과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유럽을 언급하셨고 어제가 이스라엘에서 욤 하쇼아, 즉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력에 따르면요. 아마 마지막 2분을 할애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가고 있으니까 욤 하쇼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레바논 전투와 가자 지구에서 작전 중인 이스라엘 군인들. 시리아에 이스라엘군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가장 뛰어난 지역 강국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인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의 초강대국이자 세계적인 초강대국입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고요? 제가 예전에 이 프로그램에서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제 아버지는 1931년에 독일 마그데부르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세상은 어땠을까요? 맞아요. 우리는 희생자였고 무국적자이며 박해받았습니다. 우리는 집단 학살을 겪었습니다. 그의 세대의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의 공포를 겪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문제를 안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국가 없는 민족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무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더 이상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해치는 자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며 이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욤 하쇼아는 학살당한 600만 명을 기억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한때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던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오니즘과 시오니스트 혁명,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의 수립은 유대인들에게 다른 모든 나라들이 가진 힘, 즉 주권을 갖고 우리 민족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유대인 국가임을 선언하고 유대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하는 단 하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변화이며 긍정적인 변화이고 우리가 모두 매우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많은 이스라엘인들은 2023년 10월 7일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거의 다시 그런 일을 겪을 뻔했다고 느꼈죠.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싸움을 통해 그 충격을 빠르게 극복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네,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저희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꼭 함께 해주세요. 다음 주에 봐요, 루시.